제가 먼저 이 얘기를 어떤 걸로 항상 시작을 하냐면, 이건 뭐 저희 컨텐츠인데 써져 있을 테니까. 자, 얘기를 해주신 거 정확해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대학교 때 MT가 아니라 오리엔테이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가죠? 그러면 그때 뭐를 하나요? 선배들이, 학생회 사람들이 다 와서 자기네 부서 사람들 막 모집했던 거 혹시 생각나세요? 네, 저희 학교는 그렇게 했었어요. 대학교 때 각자 이렇게 부서를 모집을 하는데, 네, 저보세요. 자, 먼저, 기획부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획부 부장이 나와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획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를 기획하지 않았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획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같이 와서 우리가 1년 동안 이끌어갈 것들에 대해서 같이 기획을 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모으는 부서에 같이 들어와 주세요. 이런 식으로 같이, 그런 호객행위를 하는 거죠. 열심히 모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편집부에서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기획을 열심히 하더라 해도 사실 역사는 기록의 역사다. 결국에 문서로 정확하게 남지 않으면은, 그리고 그거를 잘 표현을 해내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쓸 데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조금 더 가치 있는 편집부에 같이 들어와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어느 부서가 남았죠? 생각이 안 나시나요? 학생회를 다시 그때를 돌아보시면 한 부서가 남았어요. 홍보부가 남았잖아요. 네, 홍보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기획을 잘하고 아무리 편집을 잘하면 뭐합니까? 홍보가 안 되면 말짱빵인데 라고 얘기를 정말 그 딱 한마디를 돌리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편집부 부장이었었거든요. 네, 자, 아까 얘기하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정말 활용점정이죠. 아무리 내가 문서를 화려하게 가지고 있고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거를 효과적으로 표현을 해낼 수가 없다면, 즉 프레젠테이션이 21세기 비즈니스의 모든 것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효과적으로 표현을 내지 못한다면은 아무리 내가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더라 해도 그냥 그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자,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도대체 프레젠테이션, 그래 배워야 되는 거는 알겠는데 꼴랑 그거 하나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길래 그렇게 프레젠테이션 하고 외치는 건가? 네. 자,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게 교환에 조금 쓸 것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구체적으로 막 디테일하게 다 써야지 뭐 그렇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메모 조금씩 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의도적이었어요. 강의를 할 때 사람들이 많이 피곤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쓰면서 들으시면은 조금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했는데 글 쓰시면서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 2시간 강의잖아요.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이렇게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는데 쉬는 시간 갖지 않고 황금 같은 불금을 보내시기라고 배려를 해드리는 마음에서 최대한 스트레이트로 진행을 하고 좀 빨리 마치는 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젠테이션 하나로 뭐를 알 수 있냐? 자, 첫 번째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이해력, 표현력, 어휘력, 문장력.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프레젠테이션도 하나의 문서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기획하고 나타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를 이해를 했나, 그리고 이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표현을 했나, 그리고 이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어휘는 얼마나 있냐. 제가 아직도 생각나는 게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갈 때 제가 과가 생명과학과를 나왔거든요. 좀 독특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네, 생명과학과를 나왔는데 저희 교수님이 저를 붙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어만을 배우러 간다고 생각을 하지 말아라고. 거기에서 실제 전문가들은 어휘 하나면은 모든 게 다 얘기가 된다. 전문 용어 있죠. 용어들만 사실 그 업계에서 잘 알아도 굳이 영어를 막 거창하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뭐 필리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정말 잘하지만 사실 외국에서 3D 업종에서 이제 계시잖아요. 물론 뭐 굉장히 성공해서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것처럼 어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프레젠테이션에서 어떤 어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를 했느냐를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문장력.
같은 말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 효과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냐? 또 있죠. 데이터 수집력, 문서 작성 능력, 그리고 문제를 파악을 하고 해결하는 능력까지. 이 모든 게 프레젠테이션 하나에 싹 들어갑니다. 분석력, 논리력, 창의력까지. 마지막 프레젠터 특유의 뭐를 보여줄 수 있죠? 리더십을 볼 수 있어요. 자, 아까 되게 잘 표현을 해줬어요. 프레젠테이션은 하나의 연극이나 뭐 영화 같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던 것처럼 저는 사실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쓰신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무대에 서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무대에 있다는 것은 무대 장악력을 가져야 된다는 소리고 듣는 사람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어떤 특유의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거에 따라서 정말 내 프레젠테이션이 성공을 했냐, 성공하지 못했냐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그거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프레젠테이션, 내가 상품을 아까 해외영업 하신다고 하셨죠? 상품 소개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자, 상품 소개하기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내가 소개를 해야 되고 팔아야 되는 거는 뭘까요? 이 자리에 섰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면도기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면도기 새로운 신제품. 내가 질레트를 다니는데 새로운 되게 신제품 막 육중날 막 새로운 신기한 면도기가 나왔어. 그래서 이거를 팔아야 되는 상황. 새로운 신제품을 소개해야 되는 투자자들한테 우리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투자를 해달라라고 해야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팔아야 되는 게 뭘까요? 대답을. 제품의 특장점. 제품의 특장점? 또? 자기 자신. 그렇지. 저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내가 지금 알려야 될 것에 너무 많이 포커스를 두는데 사실 여러분들 프레젠테이션의 핵심은 그거예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나를 팔면 돼요.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확 끌어잡는 능력이 있으면은 나를 믿고 삽니다. 아무리 좋은 기획을 제안을 하더라 해도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말짱 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실제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벽하게 세팅을 하고 준비를 해가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언어로 모든 거를 전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기억을 하시고 언제나 항상 앞자리에 쓰셨을 때 지금 내가 알려야 되는 거는 물건이 아니라 나구나. 사람들이 나를 사게끔 만들어야겠구나 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고 프레젠테이션을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자,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자세들이 있어요. 딱 3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네, 그 전에 내가 프레젠테이션 어떻게 해야 돼?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뭐냐? 프레젠테이션 하는 중간에 주인공은 나 자신. 방금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네,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나를 팔면 돼요. 지금 이 무대에서 주인공은 물건이 아니라 나예요, 나. 네,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자, 여기에서 내가 회사에서 이제 어떤 상품을 소개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 새로운 기획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겠다고 이번에 발표 뭐 그거에 대해서 뭐 프레젠테이션 좀 했으면 좋겠는데 누가 할 사람 있나? 그랬을 때 손을 번쩍 들고 예,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있나요? 많지 않아요.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많지 않아요. 그쵸? 무슨 말이냐? 우리가 쉽게 접하는 프레젠테이션은 사실 다 일이에요. 그게 내가 정말 원해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일이에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자를 유치를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사람들을 만나서 내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하는 거고 쉽게 말해서 상사가 시키니까 그냥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예, 어쩔 수 없이 프레젠테이션은 일이에요. 우리한테.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목적을 잃지 않으시고 그냥 열심히 즐기세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듯이. 예. 그냥 즐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막 어떻게 해서든 빨리 해쳐버려야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즐기시면은 실제로 청중들도 그거를 느껴요. 자, 제가 어렸을 때 강아지를 키웠었거든요. 어렸을 때도 아니네요. 사실 뭐 대학교 때다 보니까 한 10몇 년 전인데 제 나이가 드러나는 발언이죠. 네, 그랬었는데 저희 강아지가 제가 저희 집에서 막내예요. 네.
막내 저희 강아지가 제가 그렇게 잘해주는 대로 저를 계속 무시를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저를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속이 상하죠. 그래서 사실 좀 제가 많이 괴롭히기는 했는데 그래도 너무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저희 옆집에 그 딸 셋이 있는 집이 있었는데 그 딸 셋 집 아이들이 저희 집으로 놀러를 왔어요. 그랬는데 그때부터 그 강아지가 저를 안 무시하더라고요. 그리고 누굴 무시했는지 아세요? 대충 예상 가시죠? 딸 셋 있는 집에 가장 막내딸을 무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 걔가 도대체 뭘 한다고 그렇게 어린 사람을 찾느냔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강아지조차도 그 서열 내에서 가장 어린 사람, 즉 가장 약한 사람을 알아봐요. 근데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다. 조금이라도 긴장을 한다. 그러면 처음 설 때부터 그 사람들은 강자고 여러분들은 약자로 바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가장 기본 마인드 자체가 내가 니들을 오늘 먹어버리겠어. 자, 이런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하시면 돼요. 네. 오늘 내가 막 거창하게 뭔가를 보여줘야 돼. 이렇게 긴장을 하면서 막 하라는 게 아니라 충분히 내가 이 자리를 즐긴다고. 마치 연극 배우가 무대 위에서 정말 자기가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냥 뛰어노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됐죠? 그리고 마지막, 자, 이분이 누구실까요? 고인이 되신 잡스 형님이십니다. 네. 자,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많이 얘기를 해요. 잡스의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에서 맹점이 있죠. 우리가 회사에서 스티븐 잡스가 했던 것처럼 프레젠테이션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욕먹죠. 성의 없다고. 그 이만한 판때기에다가 그림 하나만 띡띡 올려가지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러면서 넌 정말 성의 없다면서 상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이 스티븐 잡스가 할 수 있었던 거는 사장님이시니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해요. 프레젠테이션, 잡스처럼 프레젠테이션을 해라. 뭐 잡스의 혁명이다. 뭐 프레젠테이션에 뭐 4세대가 도래했다.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프레젠테이션, 잡스의 프레젠테이션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뭐예요? 뭐가 생각나시죠? 사과요. 네, 사과. 그쵸. 배워먹은 사과 생각날 거고 보통 잡스의 프레젠테이션 하면은 사람들이 딱 두 가지를 기억을 해요. 첫 번째,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심플한 프레젠테이션. 이미지 하나만 딱 띄워놓고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그 심플한 프레젠테이션과 그리고 두 번째는 옷차림을 기억을 하죠. 네. 어쩜 저렇게 항상 CEO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굉장히 포멀하게 드레스업 해가지고 앞에서 나와서 했어야 됐는데 잡스는 파격적으로 청바지에 운동화를 신고 나왔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이제 이번에 아이폰 5 발표를 했을 때에도 봤더니 또 여전히 잡스의 스타일로 나왔더라고요. 하지만 망했죠. 네. 그런 것처럼 자, 이 사람들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하는데 정말 핵심은 그 뒤에 있었어요. 잡스는 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하면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고려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걸어가면서 어떤 순간에 잠깐 발걸음을 멈춰야 되는지, 스포트라이트가 언제 나를 비춰야 되며 언제 프레젠테이션을 비춰야 되는지 모든 거를 다 경우의 수를 고려를 했어요. 그리고 대본이 있겠죠. 대본을 통째로 외운 것도 당연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얼마나 더 나갔냐면 뭐 실제 미국에 토네이도나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면 토네이도나 지진이 일어났을 때 나 대신에 누가 서야 되는지, 그리고 잡스가 몸이 안 좋았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아파서 못하게 된다면 그 대타로 누가 해야 될지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고려를 해서 수백 번씩 연습을 해서 이 자리에 쓴 거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연습이 뒤따라 왔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볼까요? 자신감. 그렇죠. 자신감이 따라오죠. 자신감이 따라오는 거예요. 프레젠테이션의 핵심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셔서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오늘 키포인트가 키맨, 정말 열쇠를 들고 있는 사람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뒤쪽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많이 얻어가시고 실제로 적용을 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라는 거, 그리고 긴장하지 말고 마음껏 즐기라는 거, 그리고 연습만이 생명이라는 거, 이 세 가지 준비 자세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가짐을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프레젠테이션이 있더라는 겁니다. 뭐냐? 첫 번째, 요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죠. 프레젠테이션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지만 도저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경우, 그런 경우. 두 번째, 청중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지 언급이 없는 경우. 내 할 말만 하는 거예요. 네. 사실 앉아있는 사람이 나에게 원하는 게 있는데 그 사람이 원하는 거는 정작 들려주지 않고 열심히 내 할 말만 하는 경우죠. 그리고 여러분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청중들은 되게 게을러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잘 따라오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하나씩 일러주셔야 돼요. 이렇게 던지는 말이 있어요. 이제 뒤에서 제가 다 알려드릴 텐데, 그 청중들이 딱 그냥 딴짓을 하다가도 저 말을 들었을 때 고개를 번쩍 들어서 나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중간중간에 연결해주는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청중들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언급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흐름이 부자연스러운 경우죠. 네,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스토리텔링이다 하는 얘기가 바로 이것 때문에 나온 겁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도 굉장히 리드미컬하게 가야 돼요. 네. 근데 리듬이 막 뚝뚝뚝 끊기면은 되게 집중을 하다가도 막 이렇게. 여러분 애들이 잘 때 되게 막 애들이 이렇게 되게 막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 애들이 잤어요. 잠들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오히려 어른들이 쟤 잔다 그러면서 조용히 그러면은 애가 오히려 깨는 거 아나요? 네, 다들 뭐 자녀분들이 있으시면 기억하시죠?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되게 내가 움직이는 그 모습들에 익숙해져 있어요. 스토리텔링이 바로 그것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도 중간에 맥을 뚝뚝 끊고 흐름이 일정하지가 않다면, 그 흐름을 탈 수가 없다면 그거는 결국에는 실패하는 프레젠테이션밖에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자세한 경우, 네, 물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물건의 뭐 특장점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뭐 공장을 어디에서 지었으며 우리 공장은 어디에 있는데 거기는 어떤 역사를 가졌으며 그 역사는 어떻게 되고 배경은 어떻게 되고 모든 거를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그런 거. 그리고 시간이 너무 긴 경우. 여러분 프레젠테이션 시간 어느 정도가 제일 효과적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네, 프레젠테이션,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앞에 섰을 때 얼마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걸로 알고 계시죠? 네? 7분이요? 네, 짧네요. 네, 15분입니다. 15분에서 17분 정도가 사실 제일 효과적인데, 특히 요새 그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이렇게 해서 테드라는 컨셉을 가지고 온 게 한국에서도 있는 거 아시죠? 네, 그거요. 근데 걔네들은 왜 15분 했는지 아세요, 혹시? 걔네들은 이제 올리려고. 유튜브랑 그런데 15분이 넘어가면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올리려고 15분이라는 컨셉을 지었어요, 사실. 네, 표면상으로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 15분. 하지만 안으로는 돈을 안 들리는 시간 15분. 자, 이렇게 했었는데 어찌되었든 사실 15분에서 17분이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시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특징이 있어요. 이 5가지 실패하는 프레젠테이션의 공통적인 특징들을 보면은 되게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되게 목적이나 계획 없이 데이터를 끊임없이 쏟아놓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거를 어떤 흐름을 따르지도 않고 뭔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지도 않고 맥락을 가진 것도 아니고, 정말 이거 사실 교수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하면 아는 게 너무너무 많으신 거야. 정말
몇십 년을 공부를 하셨는데 얼마나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많으시겠어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죠. 하지만 학생들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죠. 기본 자체가 안 돼 있는데 열심히 쏟아내면은, 그래서 교수님들 중에서도 연구하시는 교수님 따로, 강의 잘하시는 교수님 따로, 다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 게 사실 다 이런 이유예요. 자, 이런 식으로 목적이나 계획 없이 데이터를 쏟아놓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데이터 덤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덤프트럭에서 막 흙 같은 거 막 그냥 쏟아내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그런 현상들, 그런 데이터 덤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현상들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딱 단 한 가지만 기억을 하면 돼요. 딱 한 가지. 뭐를 기억하면 되냐?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를 기억을 하면 돼요. 여기에서 이제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나는 분명히 전해야 될 것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지식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그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면 어찌하면 좋을까라는 딜레마가 빠지죠. 네, 저만 빠지나요? 네. 그런 경우에 어떻게 이끌어 가시면 도입부를 잘 결정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도입부에서 필요한 게 전체, 문서 전체의 스토리텔링 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들어가면은 도입부에서도 스토리텔링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이 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서로의 지성의 프레임이 있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사람들의 지성에도 프레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프레임을 처음부터 맞춰주지 않으면 아무리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해도 내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단 말입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뭐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원숭이랑 팬더랑 바나나가 있었어요. 자, 여기에서 하나를 빼야 된다면 여러분 뭘 빼시겠어요? 원숭이, 팬더, 바나나. 하나를 빼야 된다면 뭐를 빼시겠어요? 팬더? 바나나? 좋습니다. 원숭이? 네. 팬더? 바쁘시고. 네, 좋습니다. 자, 이런 원숭이 같은 답이 나왔다 그러면은, 저 근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하나의 교집합이 되는 거를 아싸리 빼버리면은 서로 이질적이게 되는 그거를 의도하신 것 같은데, 보통 서양인들이 빼는 거는 바나나를 빼요. 서양인들은 바나나를 빼고, 동양인들은 뭐를 빼냐면, 팬더를 빼요. 왜 그러냐? 결국에는 동양인들은 관계를 굉장히 중시해요. 넓게 보는 사람이 동양인이에요. 그리고 서양인들은 개체 하나하나를 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었는데, 애들한테 얘기를 한대. 유치원에 있는 애들한테 저기 사과 박스가 여기 있으니까 가서 과일 좀 먹어 라고 얘기를 하면은 한국 애들은 그냥 가서 되게 맛있게 먹는데요. 그냥 거기에서. 근데 외국 애들은 고민을 한대. 몇 개 먹어야 돼요? 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걔네들은 그만큼 개체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런 것처럼 모든 프레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서양인과 동양인이 다르듯이 내가 지금 얘기하는 프레젠터의 입장에서랑 듣는 사람들 청중과의 프레임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처음에 이렇게 한꺼번에 그걸 프레임을 잘 연결을 해주는 그런 도입부의 역할이 바로 스토리텔링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장 딱 하나 기억하면 돼요. 그들이 무엇을 원하느냐에 포커스를 맞추고 스토리텔링, 도입부 잘 이끌어서 그들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 자, 어떻게 하는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은 여러분 되게 단순해요. 딱 한 가지예요. 자, A라는 관점에 사람들의 시선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B라는 관점으로 시선을 넘겨주고 싶어요. 내가 새로운 아이템을 소개를 하면서, 새로운 사업 구상을 하면서, 새로운 제안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생각을 돌려가는 그 방법. 그거를 결국 뭐라고 하죠? 설득이에요, 설득. 결국에는 프레젠테이션은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이 그거예요. 사람은 절대 내가 설득한다고 넘어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없으니 그 사람의 마음에 돌을 던졌을 때 잔잔한 파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을 이끌어라, 그가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원론적으로는 설득이죠. 네. 단지 방법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거 역시도 설득이에요. 프레젠테이션은 여러분 결국엔 설득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프레젠테이션을 하기에 앞서서 청중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청중들이 딱 3가지 청중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는 게 거의 없는 청중이에요. 정말 내가 이 자리에 왔는데 정말 아는 것도 없고 내가 무슨 얘기를 들으러 왔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내가 왜 여기 앉아 있는지 나는 어딘가 여긴 누군가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모든 사람들이 내 말에 관심이 있어서 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네, 물론 이런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죠. 왜? 여러분들은 돈을 내고 오셨으니까. 정말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지만은 사실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자리에서 저처럼 강의를 업으로 삼고 있지 않은 이상 모든 거를 여러분들이 뭐를 원하는지 귀 기울여서 들을 만한 사람을 만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이 거의 없는 청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프레젠테이션 내용에 반신반의하는 청중들이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 제가 나의 얘기와 동일한가? 저게 얘기하는 게 뻥이야? 아니면 진실이야? 도대체 어디까지 믿고 어디까지 내가 의심을 하고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정말 반신반의를 하는 청중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청중들이 있죠?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반대를 하려고 준비 중인 청중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안티야. 넌 나올 때부터 내 맘에 들지 않았어. 오늘 뭔가가 이상해. 까칠한 청중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3가지 부류의 청중들이 있는데 그 청중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끌어야 되냐? 첫 번째,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이해를 시켜야죠. 그쵸? 즉 무슨 말이냐? 프레젠테이션에는 명백하게 정보와 지식의 전달도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네, 그들을 이해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반신반의하는 사람들한테는 뭐를 줘야 되죠? 신뢰를 줘야 되죠. 그들이 생각을 해서 그래, 저 말이 맞구나, 내 말이 맞아 라고 그들에게 신뢰를 줘야 되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안티였던, 내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반대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동조를 얻어야 돼요. 이게 결국에는 설득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를 잘 해내는 사람은 정말 능력자. 네. 내 입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역사에 한 획을 그었어요. 누구죠? 프레젠테이션 하면은 떠오르는 한 사람. 스티븐 잡스? 그보다 더 오래됐어요. 정말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사람. 맞습니다. 히틀러예요. 네. 히틀러가 제일 잘하는 게 이거였어요. 사람들 선동하는 거. 가장 잘하는 거였어요. 사실 그래서 막 책도 있잖아요. 히틀러한테서 배워라. 배우긴 뭘 배워. 자, 그런 것처럼, 네. 사실, 이렇게 정말 이해와 신뢰와 동조를 이끌어내는 게 결국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 결국 궁극적인 목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으면 프레젠테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지, 여러분 대충 다 감이 오셨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핵심적으로 들어가야죠. 키맨을 휘어잡는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먼저,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지 내가 기억을 해야죠. 자, 프레젠테이션이 쉽나요? 질문 하나 할게요. 쉬운가요? 쉬우면 여러분들이 여기 안 계실지도 몰라요. 네, 다들 쉽지 않다고 생각하시기에 조금 더 배워야 된다고 니즈가 있으셨고,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자, 프레젠테이션이 왜 도대체 이렇게 치열하고 어려운 걸까요? 왜? 자, 다들 피곤하시니까 제가 빨리빨리 대답을 하고 질문도 제가 하고 답도 제가 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면은 자,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자, 프레젠테이션이 왜 이렇게 치열하고 어렵냐면은 딱 한 가지예요. 뭐가 없어서 그럴까요? 정답이 없어서 그래요. 네. 여러분 프레젠테이션에 정답이 있나요? 없어요. 자, 업계 중에서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 치열한 프레젠테이션을 요하는 업계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광고 쪽이죠. 광고 쪽에서 제안을 할 때 정말 그 프레젠테이션 너무너무 빡세요.
근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면 되죠. 정답이 있다면 설득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뭐를 하면 되나요? 설명을 하면 되죠. 설득이 아니라 설명을 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 선생님이 되시면 돼요. 수학 문제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 답을 어떻게 찾아가는지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 되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1 플러스 1 더하기 1은 2야. 이거를 어떻게 설득할까 고민하지 않으세요. 1 더하기 1은 2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구해내는 어떤 명제, 그 중간에 과정들이 다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프레젠테이션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들이 정답이 없는 거를 그 사람들에게 정답인 것처럼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제대로 된 프레젠테이션, 정말 위대한 프레젠테이션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한다면 되게 간단해요. 청중이 행동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설득을 해서 청중이 결국에는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남성분들이라서 많이 안 하실 것 같기는 한데 혹시 홈쇼핑 가끔 보시나요? 네, 보시는 분도 계시고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TV를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자, 홈쇼핑, 여러분 제가 그냥 여기에서 잠깐 질문, 홈쇼핑에서 가장 황금 시간대가 언제인지 아세요? 가장 인기 많은 아이템, 가장 좋은 아이템들이 하루 24시간 중에 언제 걸리는지 아세요? 6시 먹는 거? 네, 아닙니다. 실제 가장 인기 많은 아이템들이 걸리는 시간은 10시에 하는 드라마가 끝나고 난 그 이후. 네, 11시에서 11시 10분 그때 사이에 있죠. 그 타이밍에 가장 황금 아이템들이 걸려요. 그리고 그때 막 이벤트도 되게 많이 하고, 그때 실제적으로 쇼호스트들 중에서도 그때 서시는 분들이 가장 몸값이 높으신 분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 사람들이 TV를 보고 나서 다 채널을 돌리죠, 그때. 자, 채널을 돌리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인기 많은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쇼호스트라는 거는 사실 그 사람들이 되게 나와가지고 물건을 막 이렇게 팔잖아요. 사실 뭐 따지고 보면 물건을 파시는 거죠.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런 거 하고. 그런데 지금 며칠 전에도 이제 여름 거의 다 가기 전에 여름 마지막이라고 선크림을 팔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선크림은 뭐 365일 내내, 여러분 1년 내내 뭐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되는 아이템이고요. 특히 여성분들 기미주근깨를 방지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되게 이상한 게 분명히 그 선크림 우리 집에 있는 거거든? 근데 뭔가 달라고 있다. 그쵸? 뭔가 이상해요. 뭔가 새로워 보이고 왠지 저건 꼭 사야 될 것 같고 마음이 열심히 동합니다. 자, 그러나 그 유혹을 이겨내고 저는 안 샀어요. 자, 그렇다면은 그 쇼호스트 잘 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제가 단지 안 샀다고 해서 그분 못했어요 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정말 진짜 능력 있는 쇼호스트들은 사실 그만큼 그분이 일을 하실 때 그만큼 돈이 많이 벌리기 때문에 그만큼의 연봉을 받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프레젠테이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정말 진짜 휘황찬란하게 하고 파워포인트를 갖고 왔는데 정말 눈 돌아가게 하고 프레지 집어넣고 막 이렇게 애니메이션 막 집어넣고 막 정말 화려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결정적으로 청중들이 내 얘기를 듣고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결국에 이해를 시켰느냐가 아니냐, 주문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죠. 네,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위대한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거는 청중을 행동하게 만드는 거.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키맨이 그거를 보고 나서 프레젠테이션 참 잘하네, 근데 난 안 해, 말짱꽝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옆에서 그냥 하나의 쇼를 하신 것 뿐이에요. 결국에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내가 듣는 사람들을 움직이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지금 프레젠테이션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제가 또 강의를 하는 게 SQ, 사회진흥에 대해서 강의를 해요. 들으셨었죠? 네, 들으신 분도 있고, 참 SQ 강의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안 오시는데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은 그래도 호흡이 참 좋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SQ 사회진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강의를 하러 갔어요. 가서 그때 토즈라고 아시나요? 토즈라는 어떤 모임 센터가 있는데 그 토즈에서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한
많이 오셨잖아요. 60, 70명 정도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되게 뭐 전할 거 전하고 강의를 열심히 해서 딱 마쳤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고 나서 나중에 한 분한테 문자가 왔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너무 감사하다고 강사님 얘기를 듣고 집에서 어머니와 관계가 회복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회진흥이라는 게 어떤 그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저는 되게 포커스를 둬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그리고 변화에 대해서 자기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랬을 때 제가 느끼는 그 희열은 정말 내 앞에서 100명이 있고 1000명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결국에는 내 말로 인해서 그래도 변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라는 그 느낌이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 프레젠테이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그냥 내가 정말 멋지게 프레젠테이션을 해냈다 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프레젠테이션을 함을 통해서 과연 누가 변화를 했으며 그들에게 어떤 마음의 움직임이 있고 그거를 행동으로 이끌어냈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끝까지 관심을 있게 보시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수정을 해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자, 위대한 프레젠테이션은 간단하면 이거죠. 네. 신념과 의지를 파는 것, 이해를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이렇게 하면 된다는 신념.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아이템, 지금 이거 된다 라는 신념, 그리고 내가 되게끔 만들 것이다 라는 의지를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파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4가지 스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해를 하고, 두 번째, 스토리를 얘기를 하고, 세 번째는 반복을 하고, 마지막에는 그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표현을 할 것이냐, 이 4가지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는 실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프레젠테이션 그렇게 많이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이제 어떤 정말 팁, 실질적인 팁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얘기를 많이 하죠. 은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해요. 자, 은어 여러분 도대체 왜 쓸까요? 사람들이 은어를 왜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은 사실 은어 되게 많이 쓰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은어라는 게 젊은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어떤 특정 업계에서도 되게 많이 써요. 법조계랑 의료계. 네, 거기에서 얘기하는 전문 용어도 따지고 보면 사실 은어의 일부분이죠. 네, 그들이 의도적으로 은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네, 다른 사람들이 아시잖아요. 만약에 내가 법에 대한 용어를 모두 다 알고 있으면은 내 스스로 법원에 가서 스스로 자기 변호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변호사들은 뭐를 먹고 사나, 소는 누가 키우나,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되게 진입장벽을 높이 만들어 놨어요. 의료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막 의사선들이 열심히 쓰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별거 없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다 속고 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은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은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10대들이, 20대들이 혹은 그 특정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은어를 사용하는 이유. 그렇죠. 자기네 그룹의 어떤 강화를 위해서 우리 그룹, 우리끼리 어떤 동질감을 느끼고 유대감을 느끼고 우리끼리의 자부심을 느끼는 거죠. 너는 알아들을 수 없어. 우리 그룹 안에서는 더 강하게 본딩이 되고 외부의 그룹에 대해서는 어떤 거를 느끼냐면은 자부심을 느껴요. 너희가 모르는 거 우리는 가지고 있고 우리는 조금 더 차별화되어 있다라는 마음들을 그런 느낌을 갖게끔 하는 게 바로 이 은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어 전문 용어를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에서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있는 업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프레젠테이션에서 열심히 사용을 했을 때 청중들이 같은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면 괜찮아요. 하지만 청중들이 같은 업계가 아닌 타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면 어떤 마인드를 갖냐면 되게 간단해요. 재수없어. 나는 똑똑해 보이라고. 혹은 정말 내가 그냥 원래 사용하는 단어라서 내가 업계에서 사용하는 단어라서 사용을 했을 뿐인데 그들이 생각할 때에는 굉장한 이질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쵸? 되게 언어 그 하나에 따라서 많은 거리를 여러분들이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청중을. 자,
마샬 맥루한이라는 커뮤니케이션 되게 전문가거든요. 캐나다에 있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데 얘기를 했었죠. 훌륭한 커뮤니케이터는 모두 상대방의 언어를 사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를 해야 되냐? 그 사람들의 언어를 미리 파악을 해야 되는데 되게 간단해요.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냐? 청중을 사전에 분석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갈 때 기업마다 사람마다 코드가 달라요. 근데 그거를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모두가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파악을 하시면 돼요. 먼저 청중은 누구인가? 제일 간단한 거죠? 청중이 누구인지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들의 직책, 나이, 성별 파악을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실수하시는 거, 직책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실수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직장 생활을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직책 낮게 부르면 굉장히 예민해 하십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는 분명히 회사에서 근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임원은 아니신 것 같은데 직책이 뭔지를 모르겠다. 부장님으로 통일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시면 되고요. 만약에 외부에서 오셨다. 도저히 뭐를 하는지 모르겠다. 사장님으로 통일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직책에 대해서 통일을 하셔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직책을 정말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직책에 따라서 관심사가 다르다는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관심사가 다 달라요. 무슨 말이냐? 내가 신입사원으로 회사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는 뭐냐면 내가 이 회사의 직원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내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시작인으로서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 대리가 되면은 어떤 거에 관심이 많죠? 그때부터 실질적인 업무에 관심이 많아지죠. 네. 실제적으로 내가 이거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들의 니즈가 각각의 직책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과장일 때는 그때부터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집중을 하기 시작을 하죠. 실제적으로 어떻게 내가 그 아래 사람과 혹은 위에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 마지막으로 부장, 이사급 되면은 뭐를 고민하게 되죠? 권한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위임을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일을 분업을 시키고 같이 이끌어 갈 것인가, 그거에 관심이 있게 돼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되게 직책이라는 게 그냥 단지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직책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제공을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하기에 앞서서 만약에 청중들을 디테일하게 고려를 하실 수 있으시다면 실제적으로 그들의 직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회사에서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대충 일반적인 나이라든지 나이 같은 거를 알게 되면은 아무래도 도입부에 스토리텔링을 하거나 그렇게 이끌어갈 때 효과적이겠죠? 할 말이 그만큼 다양해지고 많아지니까. 그리고 성별 같은 것도 잘 고려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서 끝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거는 그들의 배경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그 애들 이력서랑 그런 것도 취업 같은 것도 많이 봐주고 그런 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었었는데, 한 대학생이 회사에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대학교 4학년이고 부모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나름 학벌도 좋고 되게 열심히 자기는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학생이 이제 청주에서 사는 학생이었었거든요. 청주에서 살면서 서울로 대학을 다니면서 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도 느는 족족 이력서가 다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급하겠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이제 계속 열심히 넣다가 딱 한 군데가 됐어요. 서울에 회사를 들어가려다가 이제 지방으로 눈을 돌려서 지방 대기업에다가 넣게 됐는데, 부산에 이력서가 된 거예요. 합격이 되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면접을 보러 오래요. 그래서 그 학생이 어떻게 했냐면 짐을 싸들고 청주에서 부산까지 걸어갔어요. 네, 열심히 걸어갔어요. 청주에서 부산까지 걸어가서 실제 면접날 당일에, 이제 그 전에 좀 도착을 해서 다 하고 면접 당일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집은 청주지만 제가 청주에서 부산까지 걸어오면서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그 발걸음을 그대로 이 회사에 만약에 저를 뽑아주신다면 제가 이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 당연히 합격. 당연히 합격.
자, 제가 코멘트 안 했어요. 제 학생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알아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이제 훨씬 전의 얘기인데,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 회사가 뭐였었는지 알려드릴게요. 그 회사가 현대중공업이었어요. 네. 우리 한번 돌려서 생각을 해볼까요? 그 학생이 그렇게 열심히 걸어갔는데, 그 학생이 면접을 본 회사가 제일기획이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네, 떨어졌죠. 무슨 말이냐? 회사에 코드가 있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배경이 각자가 다 달라요. 그 학생은 되게 전략을 잘 짠 거예요. 전략을 잘 짜서 현대에서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그거를 미리 배경을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하면 나는 기필코 돼야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삼성 제일기획, 특히 삼성 중에서도 제일기획이라는 업체를 가기 위해서 그 학생이 그렇게 했다면 당연히 탈락이죠. 어떻게 이렇게 무식한 이러면서 막 이제 당연히 끝나는 거겠죠. 네, 정말 전략을 잘 짰던 거. 여러분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표면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직책, 나이, 성별로 끝내지 마시고요. 그 회사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조금 인터넷만 뒤지면 사실 다 나와요. 그러면 라이벌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네? 업계에 대해서 이 회사의 라이벌은 어떤 회사이며, 그러면 얘기를 할 때 훨씬 더 스토리가 여러분 풍부해져요. 훨씬 많이 풍부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라이벌로 있는 어떤 굳이 콕 집지 않더라도 경쟁사인 A 회사는 지금 이러이러한 전략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의 회사는 저희 아이템을 가지면 이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훨씬 스토리를 다양하게 풍부하게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겉으로 표면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뒷 배경까지 고려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거. 결국에 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확인을 하셔서 그들의 니즈에 맞는,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려주셔야 돼요. 네. 나는 내 자부심이, 내 자존심이 도저히 그렇게 허락하지 못한다. 프레젠테이션 다른 사람한테 맡기세요, 그러면. 네, 그러시면 돼요. 네.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거는 사실 청중들이 무엇을 원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그것과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조합을 해서 그를 설득시키느냐가 결국에는 프레젠테이션의 전부예요.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스텝으로 넘어갈까요? 자, 여러분 혹시 이 사진 본 적 있으세요? 이게 애기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애기가 주전자에 몸이 꼈어요. 몸이 낀 실제로 이제 사건이 작년 봄쯤에 실제로 애기가 주전자에 몸이 꼈었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119를 불러서 애기를 꺼냈거든요. 근데 보통 애기들은 자기 그렇게 답답한 곳에 몸이 들어가면 되게 울고 막 힘들어하고 그럴만한데 이 애기는 정말 울지도 않고 딱 하나만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뭐였었는지 혹시 예상? 뽀로로? 네, 맞습니다. 뽀로로.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사람들 뽀로로 아시나요? 네, 다들 아시죠? 설마 모를까 해서 가슴이 두근. 네, 뽀로로라고 그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 프로그램인데 뽀로로를 애기가 정말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조카가 있는데 전화하면 맨날 이모 뽀로로 주스 사주세요. 맨날 이래요. 네, 뽀로로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 이 아이가 뽀로로입니다. 얘는 이제 뽀로로 친구고, 네, 크롱이라는 친구고. 자, 애기가 보고 있었던 거는 뽀로로. 이렇게 뽀로로에 푹 빠져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제가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애기가 뽀로로에 빠졌던 것처럼 여러분 어디에 이렇게 푹 빠진 적 있으세요? 네. 있어요. 회사에서 그런 거 멀리까지 안 가셔도 돼요. 되게 간단해요. 언제? 연애할 때 여러분 그렇게 푹 빠지셨었잖아요. 네. 안 빠지셨어요? 큰일 났네. 연애할 때 그렇게 빠지셨어요. 그래서 결혼까지 하신 거잖아요. 네. 되게 간단해요. 얘기를 하죠. 연애할 때 사람들. 콩깍지가 씌었구나. 되게 간단해요. 뭔가에 빠지면은 콩깍지가 그렇게 딱 씌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자, 콩깍지가 벗겨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내겐 너무 가벼운 그녀라는 영화인데 실제 남자 사이즈는 이러고 여자 사이즈가 이만해요. 네, 근데
이 남자 눈에만 어떤 특별한 작용, 그 화학작용인가 뭐 무슨 일 때문에 여자가 저렇게 날씬하게 보이는 거예요. 기네스 펠트로. 굉장히 날씬하게 보이는 그런 영화였었는데 결국에 콩깍지가 신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콩깍지가 벗겨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간단합니다. 평가를 하려고 해요. 네. 그때부터 이제 내 눈에 뭔가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콩깍지가 벗겨지면은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마찬가지.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저게 맞는 소리일까 아닐까 평가를 하기 시작을 하고 두 번째,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딴 생각이 들어오면서 동시에 무슨 생각도 들어오죠? 편이 갈리기 시작을 해요.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게 나를 위한 얘기인가? 사실 아닌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쉽게 얘기하자면 나는 돈을 뜯어내는 사람이에요. 그쵸? 여러분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기획을 하고 제안을 하기 위해서 뭐 투자자를 받기 위해서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게 지갑을 열어야 되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지갑을 최대한 나한테 킵을 해야 돼. 나한테서 지켜야 돼.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발라먹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나는 아직 안 와야지.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완강하게 앉아있는 사람들도 너무도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잘 홀리기 위해서는 그 콩깍지가 잘 씌워졌어야 되는데 그게 벗겨지면은 그때부터 쟤는 악당이요 하면서 이제 나랑 편을 가르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거나 경계의 얘기로 듣고 내가 저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라고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하느냐? 콩깍지를 안 벗겨지도록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즉, 빠져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머리가 아니라 마음을 움직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히틀러가 했던 그 행동들을 우리가 사실 해야 돼요. 뭐를 해야 되냐? 선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게 그가 했던 행동이 맞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히틀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고 선동을 했어요. 그래서 역사가 바뀌었잖아요. 정말 안 좋게 바뀌긴 했지만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되게 간단해요. 감정이입을 하면 돼요. 이게 말이 쉽지. 감정이입이 말이 쉽지. 그게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아까 사회지능을 연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회지능을 연구를 하면서 2000년대 초반,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발견되어진 세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울신경세포라는 게 발견이 되어졌어요. 혹시 이 거울신경세포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그런데 이 거울신경세포란 게 뭐냐면 타인의 감정을 공유를 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거울처럼 그 사람이 울고 있으면은 나도 사실 울 수밖에 없는 그 신경세포가 내 안에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존재를 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나만 잘났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 공감을 해야 되고 서로 윈윈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끌어가는, 나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타인이 안 돼. 예전에는 그런 얘기 많았었죠. 너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라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과학적으로 그게 아니라는 게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 거울신경세포가 있다는 거를 밝혀지면서 과학적으로 아니라는 게 발견이 됐어요.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아니라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고 모두가 같이 살아야 된다는 그런 게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거울신경세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실제적으로 이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발동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회적 관념들로, 관습들로 포장되어 있어서 그래요. 무슨 관습이죠? 울면은 안 된다. 너무 슬프게 웃지 말아라. 남자 태어나서 세 번만 눈물을 흘려야 돼. 이런 말들 진짜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감춰져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너무 약해져 있다는 거죠. 남성분들은 물론이고 여성분들 역시도 마찬가지. 시간이 갈수록 되게 그런 게 많이 약해져요. 그래서 이 거울신경세포가 있었다면은 수많이 겹겹이 쌓여져 있는 이 사회적,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이끌어졌던 것들, 청중들을 수많이 덮고 있는, 그들의 거울신경세포를 덮고 있는 그 장막들을 벗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벗겨줘야죠. 어떻게? 아까 얘기하셨던 거. 스토리텔링으로.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감정을 최대한 움직여서 그가 나와 함께 걸어갈 수 있게끔 만드는 그 능력이 바로 이 스토리텔링의 능력이에요. 자,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어떤 거를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처제와 형부가 사랑을 하게 됐어요. 그게 뉴스에서 다큐멘터리 막 그것이 알고 싶다. 처제와 형부가 바람이 났습니다. 어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뉴스나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여러분들 그거 뭐라고 얘기를 하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손가락질을 해요. 그쵸?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계산했을 때 그거는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그게 드라마로 잘 버무려지면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뭔가 같이 눈물도 흘린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드라마 있었죠. 눈사람이라는 드라마. 조재현인가? 거기랑 공효진이랑 같이 나왔던 드라마. 기억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네. 참 이상해요. 결국에 그게 스토리의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스토리의 힘을 프레젠테이션에서 정말 잘 이용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용을 하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오늘 중요한 사실을 전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뭐를 기억을 하시면 나는 오늘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러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프레젠테이션을 진행을 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처음에 초반에 얘기했던 준비 자세와 맥락이 맞아요. 무슨 말이냐? 즐기라고요. 그들에게 내가 뭔가 어떻게 내가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최대한 놀 수 있게끔 내가 이 자리에서 판을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스토리텔링을 보자면 많이 얘기를 하죠. 드라마는 1회에서 전체 시청률이 결정이 난다고 얘기를 하죠. 무슨 말이냐? 인상적인 초반으로 아까 얘기했던 도입부를 어떻게 이끄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프레젠테이션이 실질적으로 결정이 돼요. 그리고 그거 아시나요?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데 걸리는 시간은 딱 4분입니다. 4분 안에 모든 것이 결정이 나요. 내가 이 강의를 들어야 되나 안 들어야 되냐,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4분 안에 결정이 나요. 특히 이렇게 정말 여러분들이 2시간 동안, 1시간 동안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거를 표현을 해내야 되는 사람은 초반에 인상적으로 그들을 휘어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하냐? 방법 되게 간단하죠?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3개 뽑아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청중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얻고 싶은 거는 무엇이며 여러분들이 어떻게 오게 됐는지, 실제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냐 라는 식으로 저는 항상 프레젠테이션 강의를 할 때 10명 이하의 사람들이 이제 프레젠테이션 강의를 들으러 오면은 항상 물어봐요. 여러분들의 클라이언트는 누구예요? 항상 물어봐요. 네. 그런 식으로 어떤 공감대를 계속 이끌어내는 거예요. 나의 어떤 내가 어떤 위태롭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반드시 들어야 된다. 라는 거를 최대한 많이 끄집어내서 같이 참여를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항상 이렇게 질문을 던져서 끊어내는 방법이 가장 기초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상적인 통계나 의외의 사실을 던져주시면 돼요. 자,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딱 들었을 때, 우와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집중적인 거를 여러분들이 던져주시면 돼요. 이런 게 객관적인 자료일수록 더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의 이야기일수록 뭐가 있을까요? 진정성이 있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 흥미를 일으키는 짧은 일화 같은 거. 여러분들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토리로 잘 이끌어 가주시면은 그게 결국에는 프레임의 동기화예요. 도입부를 하나의 프레임으로 엮어서 그들을 같이 이렇게 물꼬를 트워주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대로 그들을 이끌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 바로 이 초반에 다 달려있다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화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 기억을 해보면 돼요. 전 인류에서 가장 최고의 프레젠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히틀러 아니에요. 히틀러 아니고 전 인류 최고, 정말 네? 찰리 채플린? 네. 찰리 채플린이 말하는 거는 제가 들은 적이 없어서. 네. 힌트를 드리자면은 이 사람 말 하나로 인해서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움직였고요. 이 사람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고요. 이 사람 말 한마디에 의해서, 이 사람 말 한마디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예수님이 사실 전 인류 최고의 프레젠테이터예요. 사실. 근데 성경을 혹시 보시는지 종교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보면은 정말 눈에 띄게 이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비유법이에요. 비유법을 항상 사용을 하세요. 그냥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 예수가 성경에서 보면은 항상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되게 단 한 가지예요. 자, 비유나 인용 이렇게 사례를 들여서 계속 알려주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신념을 갖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책을 쓴다고 해도 보통 우리가 논리적으로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보통 연역법이 있고 대표적인 거 연역법, 귀납법이 있죠. 뭔가를 아예 처음부터 결정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가는 것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사례들을 해서 그거를 일반화해서 결론을 내는 귀납법. 근데 비유를 사용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귀납법의 얘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케팅의 거장, 알리스나 잭 트라우트 같은 그 마케팅 책 찾아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그 사람들 이름이 들어가 있거든요. 마케팅에 대해서 거의 대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활용을 했던 게 바로 이 비유법입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을 나열을 하고 거기에서 일반화를 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어떻다라는 그 결론을 얘기하는 그 비유법을 잘 사용하시면 돼요. 여러분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사례를 최대한 많이 들어주세요. 그냥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사례들, 내가 이렇게 했었고 그게 오히려 실제에서 나온 스토리라면은 더 힘이 있겠죠. 여러분들의 이야기라면은 훨씬 더 강한 힘이 있겠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을 그거를 사례로 눈에 보이는 사례가 있다면 더 좋고 그런 것들을 잘 이끌어내서 신념을 심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교류는 딱 세 부류죠. 첫 번째 쉬운 것을 진짜 어렵게 얘기하는 교수들, 두 번째 어려운 것을 진짜 어렵게 얘기하는 교수들, 정말 수업 듣기 싫은 교수들이죠. 그리고 어려운 것을 쉽게 얘기하는 교수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는 어려운 걸 쉽게 얘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청중은 생각보다 게을러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알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 할 때 준비를 할 때는 그들이 나보다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프레젠테이션을 진행을 하면서 말을 하실 때에는 그들이 최대한 어리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장 쉬운 단어, 쉬운 용어들을 선택을 해서 그들에게 전달을 해야 된다,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진행을 하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선대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선가 핀트가 어긋나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네. 예전에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었죠. 어떤 실험을 했냐면, 그러니까 그 2명씩 짝을 지어서 내가 A라는 사람이 A랑 B랑 둘이 짝을 지었어요. 그리고 A라는 사람이 음악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학교종이 땡땡땡을 생각을 했다.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탁자를 두드리면서 자, 이런 식으로 음을 표현을 했어요. 서로 이렇게 박자를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B라는 사람이 지금 A가 얘기하는 노래가 무엇인가를 맞추는 그런 실험을 했거든요. 자,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됐을까요? 10%도 안 됐어요. 제 기억에 6%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무슨 말이냐? 나는 되게, 근데 막상 A라는 사람은 그걸 너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거를 도대체 왜 못하는 거야? 왜 못 알아들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죠. 제가 지금 학교종이 땡땡땡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했으니까 여러분들 학교종이 땡땡땡 속으로 노래를 불렀지만은 만약에 제가 생뚱맞게 이 노래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이러면서 뚝뚝뚝뚝 친다면 여러분도 못 알아들으세요.
네, 그런 것처럼 내가 아는 것,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걸 청중들이 안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야기를 할 때는 최대한 쉽게 네,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자, 매직 넘버 3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야기를 이끌어 가실 때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도입부에서 스토리텔링으로, 그러니까 얘기했지, 도입부에서 스토리텔링으로 잘 이끌어 간다면 그 도입부에 따른 실제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팁이라든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 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만약에 뭐 기획을 한다고 했으면 처음에 기획에 따르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그 방안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접근을 할 때 굉장히 정말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거 역시도 스토리텔링으로 막 감성적으로 접근하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입부는 스토리텔링으로 감성적으로, 그리고 그 아랫부분은 논리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 논리적으로 진행하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쉬워요. 되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자른다든가 핵심 문제에 따른 그에 따른 목표,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우리의 목표는 이겁니다. 그거에 따른 전략은 무엇입니다. 라고 3개로 자르는 거. 또 사례, 일반화, 결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알리스나 잭 트라우트 책처럼 수많은 사례들을 해놓고 그거를 일반화한 다음에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다. 혹은 가설을 던지고, 이건 연역법이죠. 가설을 먼저 던지고 나서 거기에 따른 조사를 하고 검증을 거치는 거. 자, 이런 순서로 논리적으로 말을 이끌어 가시면 돼요. 네, 있나요? 그리고 이제 3번째, 스토리텔링으로 정말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서를 잘 구성을 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바로 레피티션, 반복이라는 겁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전 인류 최고의 프레젠터에게 배운다라고 했는데, 먼저 예수님은 되게 잃어버린 거를 강조를 하셨어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은전, 되게 잃어버린 거를 강조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얘기 아시나요? 사람들이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거 혹시 아시나요? 쇼핑카트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쇼핑카트의 법칙. 들어보신 분들은, 자, 우리 마트에 가면은 쇼핑카트 있잖아요. 그쵸? 그거 여러분 꺼내기 위해서 뭐를 하죠? 여러분들의 100원을 넣죠. 그래서 그거를 빼서 사용을 하죠. 예전에 그 100원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쇼핑카트를 막 갖다 놓고 막 여기저기에다 막 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쓴 게, 그렇다면 100원을 넣자.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이 쇼핑카트를 갖다 놓으면은 100원을 준대요. 여러분 쇼핑카트 갖다 놓으시겠어요? 하신 분도 있고, 네,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 500원을 준다. 난 넣어놓겠다. 500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쇼핑카트 100m를 가야 된다. 자, 가시겠어요? 정말. 자, 하지만 여전히 대답을 안 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 자, 1000원으로 지폐를 준다. 가시겠어요? 이제는 다들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네. 이거예요, 여러분. 되게 사람들이 받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인간에게는 방어 본능이 있어서 잃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예민해요. 그 100원, 쇼핑카트에 들어있는 100원이 내 100원이잖아. 남의 100원이 아니라 내 100원이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 놓지 않으면 잃는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쇼핑카트를 다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사람들은 방어 기제가 굉장히 강해요.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또 하나 볼 수 있는 거. 여러분, 너 뭐 먹을래? 너 좋아하는 게 뭐야? 오늘 뭐 먹으러 갈까? 좋아하는 거 뭐야?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죠, 보통? 아무거나 다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죠.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자, 반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너 그러면 먹기 싫은 게 뭐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싫어하는 거는 알고 얘기를 해요. 참 이상하죠. 내가 좋아하는 거는 모르는데 싫어하는 거는 기똥차게 안단 말이야. 왜 그럴까요? 방어 기제예요. 내가 싫어하는 거를 했을 때 나에게 피해가 온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거는 기억을 하고 그렇다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걸 되게 잘 캐치를 하신 것 같아요.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거, 양, 아들, 은전 막 이거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시고, 링컨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링컨이 게티스버그에서 가장 유명한 연설을, 정말 되게 짧은 연설이었어요. 영어 단어로 266단어라는 되게 짧은 연설을 했는데도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의 단어를 계속 강조를 하면서 그거를 명사형, 형용사형, 동사형으로 계속 바꿔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단어였냐면 dedication, 헌신이라는 단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연설이 가장 유명했던 연설이 됐어요. 그리고 마틴 루터 킹 아시죠? 가장 유명한 연설 뭐죠?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연설 안에서 마틴 루터 킹이 I have a dream이라는 문장을 몇 번 얘기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16번을 얘기를 했어요. 같은 그 짧은 연설 속에서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를 16번을 반복을 해서 했어요. 무슨 말이냐? 강조하고 싶은 키워드,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은 문장이 있다. 그거를 프레젠테이션에서 끊임없이 반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 세뇌가 되도록.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에서 알 수 있는 하나의 핵심이에요. 구성을 아무리 잘했다 한다 해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요. 내가 초반에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너무 많이 잊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 되게 중요한 거를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거를 홀라당홀라당 다 까먹고 얼마나 억울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죠.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이 계속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역효과가 나서 아, 나 더 이상 듣지 않아야겠다 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단어들을 이용을 해서 재미있게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제 이런 단어들을 사용을 하면 된다는 건데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두 번째 네, 마지막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자면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똑같은 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어떤 말을 넣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얘기인데도 청중이 지루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듣게끔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을 하셔야 된다는 거를 기억을 하시고 이 논법들을 기억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최대한 활용을 하셔서 같은 이야기도 지루하지 않게 하지만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게끔 반복해서 진행을 하기를 바랄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게 준비가 완벽하게 세팅이 됐습니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도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표현이죠. 그거 아시나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 중에 언어는 겨우 7%밖에 안 됩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 제가 지금 이 모든 전체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는 거 제가 기억을 하는 지금 말들은 여러분들이 7%밖에 기억을 안 할 거예요. 네. 실제 제 이미지의 7%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38%가 소리입니다. 제가 어떤 소리를 냈느냐. 자, 굉장히 작게 낼 때도 있고 크게 낼 때도 있고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어떤 소리를 내느냐를 기억하실 거고 마지막으로 55%가 표정이랑 몸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가만히 서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다 기절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손을 움직이고 여러분들 눈을 시선을 맞춰가면서 한 명 한 명씩 제가 얘기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효과적으로 기억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역효과하면 이제 사람들이 내용은 기억 못하고 사람만 기억하게 되는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서양인들 아까 얘기했었죠. 서양인들은 개체를 봐요. 개체를 보기 때문에 서양인들이 아 저기 집이 한 채 있네 라고 얘기를 할 때 동양인들은 어떻게 보냐. 자, 이렇게 봅니다. 눈 내린 고요한 들판과 저 멀리 산으로 둘러싼 어느 마을에 집이 한 채 있네. 그냥 집이 한 채 있네가 아니라 전체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끼리가 서 있는 아프리카에서 코끼리가 넓은 초원에 서 있어요. 그래서 그 실험을 했거든요. 사람 눈에다가 어떤 거를 보는지 센서를 인식을 시켜서 실제 어떤 거를 쳐다보는지 한번 봤는데 서양 사람들은 코끼리만 뚫어져라 보는 거야. 코끼리만. 오로지 코끼리만 이렇게 보는데 그에 반해서 동양인들은 코끼리와 코끼리 전체 배경, 프레임이 있다면 그 전체 배경을 보는 거를 확실히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실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물론 서양인 앞에서도 중요하지만 특히 동양 사람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정말 중요하된 거 무슨 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말했느냐가 더 관건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느냐는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떻게 얘기했느냐를 그들이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들 중에 제가 이상하게 되게 싫어하던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그때 내가 왜 그 선생님을 싫어했는지 난 몰랐어. 근데 지금 보니까 알 것 같아요. 왜냐? 그 선생님이 화학 선생님이었었거든요. 제가 생명과학과 나왔다 그랬죠? 저 화학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네, 화학도 굉장히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 선생님은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 선생님은 그렇게 싫은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 선생님이 항상 수업을 이렇게 하시더라고. 자, 오늘 배울 거는 화학의 원소기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도저히 가르치겠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아, 내가 왜 저렇게 싫었는지, 그때 왜 그 선생님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왜 의지가 그렇게 없어 보였는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거는 무슨 말을 했느냐가 아무리 그 선생님이 정말 진짜 중요한, 내가 정말 수능에 이거는 100% 나와 라고 얘기를 하는 전제 조건으로 가르쳐 주신다고 해도 저는 귀에 안 들어왔을 것 같아요. 네. 왜? 그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대해서 도저히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가 너무도 중요한데, 먼저 첫 번째, 아이 컨택을 어떻게 하는지 되게 기초적인 거지만 하지만 사람들이 잘 못하는 거. 여러분 프레젠테이션 할 때 보통 아이 컨택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이렇게 사람들이랑 눈을 마주치는 거를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하냐? 자, 저기 멀리 이렇게 살짝 뒤에 있는 뭐 현수막이 걸려있다. 그러면 그 현수막을 뚫어져라 쳐다보죠. 자, 사람들이 봤을 때 보면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면 돼요. 조금만 이렇게 쳐다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아이 컨택을 하면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잘 이해하고 있느냐?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나를 팔로잉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눈을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고 있느냐? 두 번째, 졸지 않고 집중을 하고 있느냐? 자, 졸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상황 속에 재밌는 거 잘 이끌어내서 맥을 잡아야죠. 졸지 않게끔. 네. 진행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키포인트는 세 번째입니다. 뭐냐? 당신은 나를 거부할 수 없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람들 눈을 보면은 거짓말 못하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얘기하죠. 내 눈을 바라봐. 너무 건강해지고. 그게 아니라, 자, 이렇게 눈을 보면서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게, 결국에 내가 눈을 보면서 얘기를 했을 때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기란 상당히 힘들어요. 네. 사람이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이 컨택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또 포인트가 있죠. 되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한 10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막 눈을 이렇게 막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맞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누구를 봐야 될까요? 그렇죠. 키맨을 봐야죠. 미리 파악을 해서. 네. 정말 중요한 사람이 누군지를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그분과 아이 컨택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특별히 그런 게 없는 자리이다. 그러면 나에게 호응하시는 분한테 하시면 돼요. 나한테 잘 호응하시는 분. 굳이 나 별로 안 좋다고 막 눈 이렇게 피해가는 사람 막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할 필요 없으시고요. 네, 나에게 잘 호응을 하면서 이렇게 고개도 잘 끄덕여 주시고 눈도 잘 마주쳐 주시고 그러시는 분들의 눈을 쳐다보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시면 여러분도 훨씬 더 힘이 나고, 그리고 그거를 기억하세요. 한 명을 설득하는 것과 1000명을 설득하는 것과 본질적으로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을 여러분들이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면 결국에는 그 나머지 사람들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가져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아이 컨택을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씩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시면 된다는 거 팁을 알려드린 거고요. 두 번째 이제 목소리의 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그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문장은 되게 논리적인 거예요. 그런데 언어는 감정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번 머릿속에 계산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 되게 어려워져요. 내가 뭔가를 진행할 때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소리로 그들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 아시죠?
높은 소리보다 낮은 소리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우리 아나운서들 얘기를 할 때, 어떤 사실을 전달하는 아나운서들 얘기를 할 때, 아나운서들이 여러분께 오늘 전달할 사항은 이런 거 얘기 안 하죠. 네, 굉장히 낮게 얘기를 하죠. 네, 그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목소리가 약간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낮춘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목소리가 깔렸을 때 주파 자체가 이렇게 되게 안정적으로 변해요. 그런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포즈를 적극적으로, 포즈 뭔지 아시죠? 이렇게 잠깐 쉬었다 하는 거. 얘기를 할 때 중요한 얘기를 내가 전해야 된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전달을 하면은 훨씬 집중도가 높아요.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할 때 목소리를 키워야 될까요? 낮춰야 될까요? 두 개 다예요.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크게 해야 될 때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작게 얘기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정말 집중을 시키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작게, 그 순간 살짝 포즈를 주고 목소리를 낮춰서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훨씬 더 잘 기억을 하신다는 거, 그게 핵심 포인트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얘기를 했듯이 목소리의 속도, 크기, 그리고 높낮이로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몸의 움직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거 아시죠? 프레젠테이션은 등장부터 한다는 거. 네.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저기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는 무대에서 나가시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막 뻘쭘뻘쭘하게 이렇게 나가지 마시고, 내가 이 무대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으로 멋지게 등장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모습에서부터, 아, 저 사람의 포스가 어떻구나라는 거를 느껴요. 아까 얘기를 했듯이. 그리고 자연스러움이 몸에서 흘러나오도록 되게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될까요? 연습을 해야 되죠. 네. 그리고 포인트 이겁니다. 무대 이동을 계산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사람이 책을 읽을 때 시각이 오른쪽에서 왼쪽인가요? 왼쪽에서 오른쪽인가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죠. 우리가 읽을 때,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각이 움직이는데, 그게 사람들이 이제 발달학적으로 마음의 안정이 돼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 시각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그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잘 사용을 한 게, 여러분 영화를 보실 때 잘 뜯어보시면 돼요. 영화에서 착한 사람이 나올 때, 그러니까 주인공이 나올 때에는 카메라가 사람들이 봤을 때 기준에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나와요. 그들이 항상 왼쪽에서 등장을 해요. 그런데 악당들, 이렇게 부정적인 포스를 보이는 사람들은 항상 오른쪽에서 등장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그거를 봤을 때, 아, 저 사람이 불편해. 절대 모르죠. 이성적으로는 몰라요. 근데 그게 이미 우리 몸에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나올 때에는, 아, 저걸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대에서 움직일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긍정의 말, 뭐를 하세요. 이렇게 내 의견을 전달을 했을 때에는 만약에 이동을 하셔야 된다. 그들이 봤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것,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이거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어떤 뉘앙스를 얘기해야 된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이시면 돼요. 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미리 계산을 해놓지 않으면은 되게 막 이렇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허설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그냥 프레젠테이션을 하지 마시고,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를 목소리를 녹음을 해서 들어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비디오로 녹화하는 거예요. 비디오로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이 보면 되게 오글거려요. 막 내가 어머 왜 저러고 있어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비디오로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서 확인을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렇다는 거를 알려드리겠고요. 여기까지 이제 제가 네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네, 시간이 많이 갔죠. 네, 시간은 잘도 갑니다. 미시면 잘도 도네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실질적으로 강의를 하면서 어떻게 했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필요한 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팁을 잘 활용하면 좋겠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체스 플레이어처럼 행동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을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체스에서
체스 다들 두어보셨죠? 게임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뭐를 잡아야 돼요? 뭐를 잡아야 되죠? 퀸을 잡아야 되죠. 네. 제가 좀 확실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퀸도 잡으면 죽나요? 킹이랑 퀸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맞나요? 킹만 잡으면 게임 끝나는 거고. 네. 퀸은 죽을 수 있고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킹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킹을 잡아야지 게임이 오버되는 상황인데 내가 거기에서 그 쫄병 하나 죽을까봐 벌벌벌 떨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전략적으로 쫄병을 의도적으로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내가 의도하는 바가 있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즉 무슨 말이냐, 아까 프레젠테이션 할 때 데이터 덤프를 막기 위해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죠? 뭐였었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를 위해서 내가 다른 거를 버릴 수도 있어야 돼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만약에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거를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전략적인 마인드를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 상대방의 관심을 끌어내는 그런 언어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다 적혀져 있으니까 특별히 적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청중들은 굉장히 게을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들을 던져주셔야지만 그들이 다른 일을 하더라도 저 사람이 내가 필요한 거를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그 마법의 언어들을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잘 사용을 해주시면은 그만큼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에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안 들을 사람들이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 그 다음,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할까요? 궁금하죠? 너 도대체 나한테 이 얘기 왜 하니? 관심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있습니다. 혜택이 있다고 콕 집어서 예비를 해주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바로 이런 사항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여기에서 공통 단어가 있죠.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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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네. 내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를 반드시 어필을 해주시고 그들이 그래서 눈을 돌리게끔 이끄셔야 돼요. 자, 두 번째 팁은 올바른 상대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우리가 굉장히 많이 실수를 해요. 내가 실제적으로 선택을 해야 될 상대가 누구인지 되게 많이 헷갈려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원래 했던 일이 저는 해외 영업을 했었어요. 제가 무슨 일을 했냐면 그 메탈 같은 거 좀 헤비 아이템이었었는데 뭐 마그네슘 인곳 같은 거 그런 거 알루미늄 인곳이나 이런 거를 유럽 시장으로 팔고 뭐 중국에서 물건 사고 막 이런 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레이더로 되게 오랫동안 있었었는데 자, 저희 회사에서 예를 들자면 투자자들을 같이 이렇게 모아놓고서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자 얘기를 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다루는 아이템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 우리는 마그네슘 다루고 알루미늄, 인디움 막 정말 수많은 아이템들을 다 다루고 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 정말 니네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투자자들이 투자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는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냐면 바이어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이어들한테 나는 이렇게 수많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필요한 거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투자자들한테는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많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경제적으로 흔들리는 일이 있더라 해도 다른 아이템으로 보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충분히 가지고 있고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음을 네가 기억을 해야 된다. 라고 끝까지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투자자가 나한테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 때 내가 이거를 지금 누구에게 얘기를 하는가? 올바른 상대를 기억을 하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올바르지 않은 상대를 얘기하고 그냥 단순하게 청중들이 그냥 모든 거를 일반화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례를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제 이거 미국의 듀플렉스인가? 그런
비디오 대여 업체, 그 업체의 투자자들을 모아놓고서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이런 포스터로 보여주라 라고 했어요. 월 가입비 2만원에 보고 싶은 DVD를 마음껏 보세요. 반납 기한 없고, 입시물 회원 이용하고, 무제한 이용하고, 연체료 없고, 성품 뭐, 이렇게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 이거를 보시면, 이거는 누구를 위한 포스터인가요? 그렇죠. 고객을 위한 포스터죠. 네. 지금, 너 지금 월 가입비 2만원에 마음껏 볼 수 있어 라고 고객을 위한 포스터였어요. 어떻게 바꿔야 되냐? 투자자에게는 이렇게 바꿔야죠. 수백만 명의 영화 애호가가 DVD를 빌린다. 월 가입비가 2만원이건 3만원이건 투자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DVD를 빌리고 이게 얼마나 시장 발전 가능성이,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인가, 그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집중을 한다는 거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짤 때에 반드시 정말 내가 상대해야 될 진짜 올바른 상대가 누구냐를 생각을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복윤자 한 명의 스타일을 파악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그룹에도 여러분 복윤자가 있다는 거 아세요? 키맨뿐만이 아니라, 키맨이라는 건 실제적으로 파워를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 뭐 똑같은 레벨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실제로 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진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력이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영향력이 아니더라 해도 그 사람들이 에너지를 내뿜는 그런 균을 가지고 있는 그 복윤자의 스타일을 한 번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서 그 사람에게 맞춰 가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사람들의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 한 명을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키맨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리더는 4가지의 모습으로 크게 분류가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얘기를 드릴 거는 실제 이런 리더들한테는 이런 식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게 효과적이다라는 거를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지휘자형입니다. 지휘자형이 뭐냐면 명령형이에요. 리더들 중에 명령형의 리더들 있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막 이렇게 깊게 생각하고 이렇게보다는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앞에다가 두고 이런 사람이 키맨이다. 그러면 여러분 프레젠테이션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새로운 거를 가지고 온다기보다는 최대한 깔끔하고 옵션 절대 많이 주시면 안 되고요. 뭐 아니면 도격인 걸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도 이렇게 막 길게 장황하게 하는 것보다 되게 핵심 짚어서 정확하게 그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명령형의 사람들은 이게 성격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일처리가 명령형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상대를 할 때 그분들이 키맨으로 앉아있다.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그 사람들 정해서 뭐 아니면 도격으로 딱딱 떨어지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저널리스트형. 이런 사람들은 논리형이거든요. 되게 논리적으로,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설득하는 프레젠테이션, 뭐를 준비해 가야 될 것 같아요? 자료를 많이 준비하셔야죠.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많이 준비하셔서 내가 주장을 하더라 해도 이게 그냥 단순하게 내 머릿속에서 떠올라서 영감이 있어서 그냥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분석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아티스트형. 이런 사람들은 영감형 리더들이에요. 영감형 리더들은 되게 다양한 걸 좋아해요. 다양하고 새로운 거.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거. 그러니까 똑같은 프레젠테이션을 하더라 해도 아까 명령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에 하던 프레젠테이션에서 그렇게 벗어나시면 안 돼요. 네. 익숙한 거를 더욱더 좋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익숙하셔야 되는데, 반해서 명령형에는 쉽게 말해 프레젠테이션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추가할 수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뭐 그냥 프레젠테이션을 프레지로 진행을 한다든지, 파워포인트가 아니라 프레지 아시나요? 네, 프레지로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어떤 새로운, 나는 계속 연구를 하고 있으며 새로운 것들로 너희에게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를 키맨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텝형, 협력형의 리더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나뿐만이 아니라
내 팀원들을 되게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뭔가를 제시를 하고 제안을 하겠다는, 너만 잘 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당신과 그 아래에 있는 직원들 하나하나 실제적으로 행해야 되는 역할, 그 롤들을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제시를 해주면은 그 사람들은 지금 나 하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밑에 딸린 식구들을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더 관심이 가게 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의 키맨들이 있을 때, 정말 실제 복연자들이 있을 때 그들의 스타일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시기를 바랄게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죠? 파악을 해야죠. 키맨이 누군지. 그리고 그 키맨들을 파악을 했다. 그들을 따라가기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도에 가셨을 때 실제적으로 가장 그 사람들과 쉽게 어울릴 수 있는 문장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나는 간디를 존경합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네. 그들에게 국민적 영웅이기 때문에, 즉 그들의 우상을 나도 존경한다는 거를 표현을 했을 때 그거 하나로 정말 사람들이 일심동체 대동단결이 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프레젠테이션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키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명언을 쓰더라도 그 사람이, 그 존경하는 사람의 명언을 쓰고, 참 디테일하지만 그런 명언을 쓰고 그 사람이 평소에 관심 있는 거, 만약에 등산을 정말 좋아한다 그러면은 그 등산에 관한 거를 예화로, 스토리텔링으로 이끌어 가시든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맞춤형 프레젠테이션을 하셔야 돼요. 그게 결국 맞춤형이 전략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때려도 모방도 필요하다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자, 청중을 붙잡는 접착제를 활용을 하라. 이거는 되게 간단해요. 실제적으로 뭐 얘기를 할 때 청중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한다든지, 뭐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든지, 사람이나 회사 단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직접 질문을 던진다든지, 혹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뭐 지금 현재 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끄는, 실제적으로 청중들을 확 휘어잡는 그런 접착제들이 몇 개 있으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잘 이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거의 맞춰갑니다. 자, 프레젠테이션은 여러분 아시죠? 밀당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 밀당의 실제 비밀을 아시나요? 여러분, 두 사람이 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밀당은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그냥 잡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땡겼다가 살짝 놔뒀다가 다시 땡겼다가, 이거 잘하시는 분들이 연애도 잘하시겠죠. 네, 밀당이라는 거는 사실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청중들이랑 밀고 당기기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그 끈을 놓지 마세요. 그래서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청중들 중에 나한테 진짜 안티가 있다. 처음부터 내가 들어왔을 때 정말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사실 그 사람들한테 동조를 이끌어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동조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막 중간중간에, 강의 중간에 질문 던지고, 프레젠테이션 중간에 막 얘기 던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제가 팁 하나 또 알려드릴게.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끝나고 나서 혹시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되게 정말 열정적으로 막 이렇게 손 드시는 분들 있죠. 조심하세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녹화되는데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네, 조심하셔야 될 게, 많은 분들 중에, 물론 그분들 중에 전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분 중에 많은 퍼센테이지가 차지를 하는 게 사실 그 의견에 따른 상관없는 내 의견을 피력하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때까지 너가 얘기했으니까 이제 나 얘기해볼게 라고 이렇게 기회를 포착해서 이렇게 되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좋아요. 참가의 의지는 정말 좋으나 사실 그렇게 되면은 주변 분들이 많이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살짝 이렇게 보시고, 네, 조금 경계를 하시고, 질문을 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타이밍 지났을 때 하시는지, 이런 식으로, 이런 게 하나의 노하우거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만약에 처음부터 나한테 안티가 있다, 절대 현장에서 싸움하지 마세요. 네, 질문을 계속,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계속 질문을 던진다, 절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계속 응답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사람들이 그때부터 집중력을 확 잃어요. 결국에 얘기했었죠. 프레젠테이션 모든 걸 리드미컬하게 끌고 가야 되는데 그 리듬이 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해요. 얘기하시면 돼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프레젠테이션 마친 다음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잘 이끌어서 뒤로 미루세요. 그러면 사실 그런 사람들 되게 중간에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불타올랐다가도 막판 되면 이렇게 많이 가라앉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하나의 팁이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10명의 사람들이 있다면 2명은 나에게 되게 호의적이에요. 6명은 내가 있든지 말든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머지 2명은 내가 있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빠. 2대 6대 4예요. 네.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끌면 좋겠지만 안 되겠다. 2명만 기억하세요. 아까 아이 컨택 할 때 말씀드렸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모두에게 아이 컨택을 못 하겠다.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들, 그 2명에게 아이 컨택을 하면서 눈을 맞춰가시면 됩니다. 네. 그런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강의는 마쳤고요. 제가 항상 마지막에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리는 게 있어요. 강의를 마칠 때. 뭐냐. 항상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산다는 건 결국에는 둘 중 하나예요. 내가 누군가한테 열광을 당하든지 혹은 내가 누군가를 열광을 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판을 짜는 인생이 되기를 바랄게요. 실제적으로 판을 짜서 사람들이 내 판에 들어와서 열심히 열광하면서 놀 수 있는 그러한 판을 짜길 바라고,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도 그 시간만큼은 여러분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판에서 청중들이 많이 배우고 많이 생각하고 그래 나에게 진짜 도움이 되구나 라고 그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할 수 있는 뭔가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랄게요.